자, 이제 특허 추론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발명이 뭔지도 알았고, 특허법의 목적도 알았고, 특허의 객체가 되는 발명이 뭔지도 알았고, 발명을 가지고 특허를 출원을 하게 돼서 특허 등록을 받으려면 필요한 세 가지 요건,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의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단하게 알았죠.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는 특허 등록을 받으려면 먼저 특허 출원을 해야 되는데 절차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유인물 7페이지를 보시면 특허 출원,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부여함에 있어서 국가기관에 의한 실질 심사를 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가 있다. 심사주의는 사전 심사를 통하여, 무심사주의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으면 특허를 부여하고 차후 당해 특허와 관련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심판, 침해소송 등을 통하여 판단하는 제도이다라고 해서 특허 출원의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심사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죠. 무심사주의를 채택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용신안에 대해서는 무심사주의를 채택하다가 얼마 전부터 심사주의로 전환을 했어요. 즉 요즘 지식재산권은 다 심사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죠. 사전에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이나 저작권 이런 지식재산에 대해서 사전에 심사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권리가 명확해지겠죠. 그렇죠. 즉 정당한 권리자한테 요건을 심사해서 명확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분쟁이 줄어들겠죠. 당연히. 다만 시간적이고 비용적으로는 그리 효율적이진 못하겠죠. 당연히 사전에 갖춰서 내야 될 것도 많고 심사해야 될 사항들도 많으니까. 반면에 무심사주의는 어떨까요? 일단은 출원한 서류에 형식만 갖추었으면 그냥 다 먼저 출원한 사람한테 권리를 주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서류만 있으면 다 특허권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원래 특허권을 받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나 발명인데도 불구하고 특허권자로서 권리를 배타적으로 누리게 되는 거겠지. 이건 옳지 않겠죠, 사실은. 그리고 특허권 등을 등록한 이후에 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특허권을 심사 없이 받게 되면은 많은 분쟁을 유발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출원이나 특허 등록에 있어서 시간이나 비용적으로는 굉장히 좀 효율적인 제도도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나라는 심사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서 특허 출원권이라고 해놓고 있어요. 특허 출원권이라고 해서 우리가 권리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특허 출원권도 권리가 맞아요. 일종의 재산권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개념은 아닌데 일단 우리는 특허 출원권이라고 부르고 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특허법 제33조를 보시면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즉 특허 출원권이지.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 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발명을 한 사람이나 그 승계인이라는 얘기는 발명을 한 사람의 자식이나 해서 상속을 받거나 해당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이 되겠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특허 출원권도 재산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해요. 내가 발명을 해놓고 내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어요. 돈 주고 팔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양도가 가능해요. 근데 한 가지 제한이 있다면 특허청 직원 같은 사람들은 특허권을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는 특허를 출원할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해당 기술 분야에 있는 너무 많은 여러 가지 전문 기술이나 비공개 비밀 문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너무 많이 알게 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기술인지 남의 기술인지 내 발명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겠지. 그래서 특허청 직원 등 특허 심판원 직원이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재직 중에는 권리를 제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다음 페이지, 8페이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발명자예요. 발명은 사실행위로서 대리도 불가능하다. 발명은 내가 남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대리라는 것은 민법상의 개념이야. 민법상 대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대리는 내가 무슨 심부름 시키거나 하는 게 대리가 아니에요. 내 대리인이 되는 사람은 나를 대신해서 본인이지. 대리관계에선 본인과 대리인만 존재해. 본인을 대리해서 본인을 위한
의사 능력을 필요로 하는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대리인은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직접 판단을 해서 본인을 위해서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어떠한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근데 발명이라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 행위예요. 누가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지, 이거를 야, 날 위해서 뭐를 발명해줘 라고 하는 것은 대리관계가 성립할 수가 없어. 아시겠죠? 그 나를 위해서 발명한 그 사람이 발명자일 뿐이에요. 알겠죠? 물론 예외적으로 우리가 직무대리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어떤 직에 의해서 발명을 한 이 발명의 효과가 그 직의 주체, 뭐 대리관계에서는 본인이 되겠지? 아니면 회사, 기업한테 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연구소가 있어. 삼성전자 연구소. 여기에 있는 그 수많은 박사들과 연구자들, 이 사람들은 왜 있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 삼성전자에 발명을 해주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럼 이 사람이 한 발명은, 이 삼성전자에 소속되어 있는 박사가 월급을 받으면서 한 발명의 효과는, 이건 누구 발명일까? 당연히 삼성전자의 발명이 되는 거겠죠. 이건 직무대리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발명자의 어떤 예외 같은 거에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지. 그렇죠? 자, 발명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발명은 사실 행위로서 대리도 불가능하고, 다만 미성년자 등에 의한 발명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제외자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보호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 자, 미성년자 등에 의한 죄송합니다. 자, 미성년자가 만약에 발명을 하면, 미성년자가 발명을 할 수 있죠. 미성년자가 발명을 했을 때는 그 발명자는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의 동의를 있어야지만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특별 규정이 있는 거고, 제외자인 외국인의 경우, 그러니까 외국인인데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외국에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 우리는 협약이 마련되어 있어요. 협약이. 그 협약에 의해서 상호주의라는 개념 하에서는 꼭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 즉 효과를 갖는 게 아니라, 뭐 미국과 우리나라가 상호주의 국가다라고 한다면 어떤 동일한 특허 발명에 대해서 미국에서 출원을 했어.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한국에도 특허 출원을 하고 있어. 특허권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전 세계가 아니에요. 해당 그 특허권을 출원하고 특허권을 받은 그 국가에만 원래 영향을 미쳐, 원칙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몇 개 국가와 상호주의를 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특허 출원해서 등록을 받은 특허의 효과가 미국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1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출원을 해서 특허 등록을 받은 특허권에 대해서 1년 후에 미국에서도 또 똑같이 출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출원을 하게 되면 출원한 시점이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시점은 우리나라에서 특허 출원을 했던 때로 소급을 해서 미국에서도 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즉 선출원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라는 정도의 개념인 거지. 그래서 제외자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 특허 출원권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재산권의 일종이라면 양도가 가능하냐의 문제예요. 즉 돈 주고 팔 수 있느냐의 문제지. 돈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 특허 출원권의 양도 제37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이라고 돼 있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특허 출원권이지 특허권이 아니다. 특허권은 완전한 재산권이에요. 특허 출원권은 완전하지 않은 재산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권리가 특허권이 완전한 권리라고 한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완전한 권리로 보기는 어렵죠. 특허권이 최종 권리니까. 근데 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특허 출원권도 우리는 재산권의 일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불완전한 상태에서도 양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특허법 제3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항에서 보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즉 사고 팔고 할 수 있다라고 명확히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2항에 보면 자 우리는 자, 1항에서는 특허의 이전을 규정하고 있고 즉 재산권으로 보고 있어서 양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2항에서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가 없대. 자, 특허권이라는 완전한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어요. 특허 출원권이라는 불완전한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럼 질권이 뭐냐가 문제지. 질권이 뭐냐가. 여러분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뭐 민법을 가지고 있는 뭐 현대의 모든 나라는 담보물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담보물권. 담보물권이 뭐겠어? 담보권. 담보권이라고 하면 알겠죠? 담보권. 담보권이라는 건 내가 무엇인가를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담보력이 있는 어떤 물건을 그러니까 금전적 가치가 있는 거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어떤 물건을 어떤 권리를 맡겨놓고 그 대가로 돈을 빌리는 거지. 그러면 담보권의 효력은 어떻게 되겠어? 돈을 갚으면 이 담보는 없어지고 나한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땅을 맡기고 은행에 돈을 빌리는 거. 이게 대표적인 담보예요. 우린 저당권이라고 부르지 그거를. 땅을 맡기고 돈을 빌렸어. 돈을 갚으면 땅은 다시 나한테 돌아오게 되는 거죠. 뭐 원래 내 거이긴 하지만 저당 잡힌 상태에서 저당이 안 잡혀 있는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고. 돈을 못 갚게 되면 어떻게 되죠? 법원은 이거를 경매에 붙이지. 경매에 붙여서 담보권을 실행을 하게 돼서 담보권을 실행을 하게 되면 경매를 통해서 그 돈을 갚고 나머지는 이 원래 땅 주인한테 돌려주는 게 담보권이에요. 이 담보권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우리나라에는. 첫 번째로 유치권이 있고, 두 번째로 질권이 있고, 세 번째로 저당권이 있다. 뭐 유치권에 대해서는 지금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질권과 저당권이 있는데, 질권은 우리는 똑같은 담보권 중에서 동산에 대한 담보를 의미해요. 저당권은 부동산에 대한 담보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동산과 부동산이 뭐냐? 뭐 부동산 알지? 우리 땅, 뭐 건물, 아파트 이런 것들 부동산이죠. 뭐 크게 보면 선박까지도 우리는 부동산처럼 취급을 해. 동산은 뭐 이런 뭐 보드마커, 뭐 종이컵, 안경, 뭐 시계, 롤렉스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동산이라고. 동산 물건이라고 불러. 우리가 물건은 뭐 물건의 종류에 동산과 뭐 부동산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이 동산에 대한 담보를 하는 것을 우리가 질권을 설정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특허 출원권은 동산이야? 동산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물건을 우리는 동산이라고 불러. 부동산이 아닌. 눈에 보이는 물건 중에서 부동산이 아닌 것들을 동산이라고 부르는데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권리가 아니죠. 눈에 보이는 물건은 아니잖아. 하지만 어떠한 권리는 있죠. 금전화시킬 수 있는 권리는 되긴 하지.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채권질권이라고 불러. 채권질. 거래관계가 복잡해지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고전적인 방식으로는 당연히 재화 등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는 권리가 아닌 채권 등도 담보를 할 수 있는, 즉 질권의, 뭐 부동산이라고 보긴 좀 어려우니까 질권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된 거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특허 출원권은 질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특허권은 아까도 말했지만 완전한 재산권이라 특허권자가 이제 확정된 권리자로서 내 특허권이라는 보이지 않는 권리를 맡겨놓고 돈을 빌리고 뭐 갚고 할 수 있는 담보력을 갖게 되는데 특허 출원권도 양도는 할 수 있지만 자유 의사에 의해서 뭐 필요하면은 뭐 팔 수도 있고 나한테 필요하지 않아서 팔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건데 양도는 가능한데 과연 질권으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이 문제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질권이 실행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를 보는 거지.
질권이 실행된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특허 출원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 다음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거죠. 그죠?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이 권리를 실행하게 됩니다. 질권을 실행하게 되면 이 질권, 특허 출원권을 경매에 붙이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경매에 붙여서 얘가 싼 값에 넘어갈 수 있겠지. 자, 특허를 통해서 우리가 벤처 창업을 한다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우리가 뭐 엄청난 금수저들이 아니고 자본력이 빵빵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자본금이라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업을, 특히 벤처 창업을 할 때는 주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느냐, 엔젤 투자라는 걸 받게 돼요. 엔젤 투자. 말 그대로 천사들이 투자해 주는 거예요. 이 엔젤들은 누구냐? 대부분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이 밖에도 뭐 지인들, 이 밖에도 뭐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뭐 국가가 보조해 준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제도들이 있지만 사실상 기술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잠재 가치가 있지 않은 한 이런 것들은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엔젤 투자를 받아. 근데 우리처럼 자본력이 약한 사람이 기술만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당장 회사 차릴 돈 뭐 5천만 원이 없어서 돈을 특허 출원권을 가지고 돈을 맡기게 되고 빌리게 되고 그 돈을 만약에 갚지 못하게 돼서 사업 수완도 없고 공장도 못 돌리고 이 거래처들도 못 찾고 하다 보면 5천만 원을 빌리고 5천만 원을 못 갚아서 질권이 실행됨으로써 특허 출원권이 다른 사람들한테 싼 값에 약탈당할 가능성이 있게 되겠죠.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특허권도 아니고 특허 출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찾아다니는 그 특허 발명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한테 일부러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돈을 못 갚게 되면 특허 출원권을 당연히 양도받아서 본인이 특허 출원권을 행사하는 거지. 특허를 출원해서 특허를 등록하게 되는 거예요. 자본력이 빵빵한 회사가. 우리가 그런 회사를 특허 몬스터라고 불러. 특허 몬스터. 이런 특허만 모집하는 회사도 있을 지경이에요.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예 법으로 특허권은 상관없지만 특허 출원권의 단계에 이 불완전한 재산권은 거래는 할 수 있지만 질권의, 즉 담보권의 대상으로는 할 수 없도록, 그래서 우리 힘든 발명자들이 싼 값에 자신의 기술을 약탈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호를 하고 있다는 게 37조 2항의 내용이에요. 자, 3항.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공유로 설정된 특허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의사만으로는 자기의 지분을 양도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